위하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소중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만 그런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들 인사드리지 못하고 몇 분만 먼저 고문으로 이우재 전 의원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문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김재실 고문님 계셨습니까? 네, 지금 아직 안 하셨습니다. 네, 고문을 맡고 계시고요. 또 김규식 기념사업회장에 계신 이기호 고문님 어디 계십니까? 앞쪽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전 벤처장에 계신 이태규 고문님 오셨습니까? 네, 앞에 계시군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저 멀리서도 오셨습니다. 제가 6월달에 언론에 이태복 상임대표 이 장관이 국민 석유 회사를 만든다고 언론에 딱 나는 걸 보고 그 바로 올 거에 왔다. 그런 참 큰일 저지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 정말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태복 장관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노동자 신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 열정과 소신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일은 저질렀는데 이게 그 신문 만들어 놓고 달고 국민도 돈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 하다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건데 한다고 하니까 되긴 되겠지 하고 이제 찾아가 보니까 언제 석유 박사가 됐어요. 뭐 자기가 언제 석유 알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5대 거품 빼기 운동하면서 석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긴 되는 모양이다 신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저는 몇 가지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이런 경제조직들이 있습니다. 제가 농업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농민신문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만드는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농수산 홈쇼핑이라는 게 농민들이 출자해서 홈쇼핑 큰 이익인데 큰 힘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런 몇 가지 그리고 근자에는 시민조직이 굉장히 민주적 역량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조직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는 물론 사회민주화, 정치민주화까지 하고 있는 국민적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신과 성공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 목표가 연말에 500억 청약 목표였는데 이미 8월 전에 500억이 달성됐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돈을 냅니다. 마음 그냥 하는 거하고 돈 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모여서 연말까지 1000억으로 하자. 그리고 설립 목표액도 10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리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석유 관련 7개 중소기업과 공생발전의 협약식을 맺었고 그리고 9월 10일 날 전국 200개 지역신문 풀뿌리 네트워크인 사랑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보도와 광고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전국 지역 조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 조직을 가지고 그런 경제 주체로서의 국민 소비자 주권의 운동입니다. 시민의 민주적 역량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민주적 역량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 구조 체제가 큰 몸살을 앓으면서 변화하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회가 저는 한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 역량이
이것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낸 사람, 저도 그렇고 돈 낸 양반들이 야 그거 정말 되냐, 안 되면 이제 앞으로 돈 어떻게 되냐 하는 걱정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이게 굉장한 싸움입니다. 한번 투표해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공식적인 이런 큰 토론회를 처음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좋은 의견 내주시고 이 민주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해서 이 변화되는 이 사회, 세계적으로 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회 고쳐나가는데 우리가 주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잘 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뭐 고문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고문과 노를 나누고 고문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재 고모님 참 여전하시군요. 전에 국회에 계실 때 연설하신 거 들어보면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도 마치 연설하듯이 아마 많은 분들이 새겨 들을 정도의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야 대표들이 오셔서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빼고 오늘 토론회가 본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복 대표님은 발제하실 때 길어야 15분 정도입니다. 이태복 상임 대표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게 기조발제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국민석유 설립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이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의 여러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더 중첩되고 중복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 저성장에다가 고실업에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도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동시에 복지 예산이 팽창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중소기업 발전책이랄지 실업자 대책이라고 할지 그래서 10조가 넘는 돈들을 쏟아붓고 이랬습니다마는 사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통계는 이 발제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까지 몰려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간간히 보도되고 있는 이유 없는 방화랄지 이유 없는 차량에 이렇게 테러라고 할지 또 파출소나 이런 부분에 이 돌진 사태랄지 이렇게 공권력 전반에 대한 이 조치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이것이 좀 더 격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내부적인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괜찮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가 아주 잘 나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각 개인들의 생활은 소득이 저하되면서 전세 월세 가구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30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구에서 월세 가구로, 월세 가구에서 사불세 가구로 이게 전체 합해가지고 700만 가구가 넘습니다. 760만 가구가 넘으니까
만약 이 상태가 계속돼서 1000만 가구로 간다면 가계부채 1000만이라고 하는 면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임시 땜통의 경제 수치를 관리하는 차원, 주로 경제 관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현재도 실업률은 정부의 공식 실업률이 3%밖에 안 됩니다. 실업자도 76만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변에 보는 것은 넘쳐나는 실업자들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이 청년 20대 실업률도 정부 통계는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와 있지만 실질 실업률은 14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정부의 이 정책 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통계 자체도 정책 필요에 의해서 왜곡되다 보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효과와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에도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실업 대책에도 많은 돈을 쏟아붓고 복지에도 수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증가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훨씬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왜 돈을 쏟아붓는데 어째서 효과가 없느냐? 그거는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잘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주도형 대기업 체제, 수출주도형 독점기업 중심의 한국경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이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30대 재벌이 전체 국민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또는 10대 상품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전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소기업은 계속 쪼그라들고 독점대기업들은 계속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게 되어 있는 게 한국 경제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개발 전략을 선택할 때 불균형 성장론에 근거한 게 이른바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론이었습니다. 자원과 기술과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소수에게 집중시켜서 빨리 경제성장을 이루자. 이게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게 저임금과 그리고 농촌과 노동자들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성장기에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이 대기업의 성장에 뒤따라가면서 함께 가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하면서도 중소기업이 뒤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나중에 윗목이 좀 따뜻해지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받아들였고 또 경제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윗목, 아랫목이 완전히 구분된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중소기업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서로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사실은 필요했는데, 역대 정권들이 이 선거 때만 이런 중소기업 문제나 실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다가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중소기업 문제와 실업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 접근보다는 임시 처방에 대증요법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재정 투입은 많아지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난 이런 결과로 귀착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석유화학 업종이죠. 석유화학 업종은 우리가 중화공업 건설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정부가 지정해서
온갖 지원을 해서 몇몇 기업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이제 1년에 200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 자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얼마 전에 형제간에 그 허씨와 구씨의 그 재산 분할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짧은 기간 내 15개의 자회사가 늘어났습니다. 매년 수조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 많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SK도 마찬가지죠. 외국의 원전 개발을 포함해서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 윤활유 시장 같은 데는 SK가 세계 시장에서도 매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 독과점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거죠. 가장 큰 거는 국민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걷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매출 규모가 167조가 이제 현재 공식적인 4대 정유사의 매출 규모입니다만은 해외 투자하고 기타 위장된 중소기업 계열사까지 포함한다면 200조에 이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한 규모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정유시장은 초기부터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결합돼서 성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억의 배당을 이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될 중소기업이 전무합니다. 있다고 하는 GS 칼텍스 그룹의 희성금속이 있습니다만 희성금속은 일종의 위장 계열사죠. 그 외에는 전부 외국 중소기업의 촉매제를 갖다 쓰는데 그 중소기업은 원유 메이저들의 계열사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 당연히 이 정도 200조가 넘는 규모의 시장이라면 중소기업이 적어도 수십 조의 시장을 형성해서 수천 명의 고용을 이루고 이게 중화공업의 어떤 그 기술 발전이랄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랄지 이런 것이 다양한 형태로 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정유 4사만 계속 무한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접근은 임시 방편의 땜질 처방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이 정유 4사의 독과점 폭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 그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것을 저희는 애초에 구매할 당시에 계약한 원유의 단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항구에 도착했을 때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실제는 어떤 그 내용으로 거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국민석유 이전에 5대 금폐기 운동본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고 직영도에 이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이제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이죠. 말하자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적 성격에 관한 것은 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권리죠. 알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원가자료 공개하라고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도입 원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재 판매 가격을 전부 싱가포르의 그 시장 가격을 연동해서 국내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현물 거래 시장에서 불과 5% 7%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그런 분량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한국 시장의 판매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격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석유 4사의 독점적인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됐던 이러한 석유화학 산업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저희 국민석유운동은 정유 4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라. 다만 그동안의 제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유사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 제도를 고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려는 그러한 국민석유 운동을 정부가 허용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 임시 방편적인 조치들을 또 취해간다면 이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석유 운동은 그래서 소비자 주권 운동입니다.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이 나라주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유 4사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권리가 있다. 그 국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원유를 사오고 정제하고 팔 수 있는, 그리고 그 부산물을 가지고 좀 더 고품질의 여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허용해 주라. 그러면 정부는 우리가 맡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그런 그 회사는 60일 이상의 비축, 또 실제 생산한 물건의 10일 이상의 비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몇천억의 돈을 다 거기다 묶어둬야 돼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신규로 들어온 회사는 들어오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안, 이 서해안을 포함해서 해안에 국민 혈세로 숱한 땅을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다 매립했죠. 허허벌판입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그런 시설에 정유시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용도를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딱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이건 LH공사나 국토부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이는 또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역에 480만 평이 팡팡 놀고 있는 데를 가서 봤습니다. 또 1,몇백만 평이 그냥 다 비어 있는데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용도는 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풀려면 또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이 정부가 이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서 국민석유와 같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 갈등과 경제의 집중 문제를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현재 내수가 안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나눠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활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이 커지면 당연히 내수시장은 활성화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석유산업 같은 경우처럼 애초부터 외제만 갖다 쓰도록 만들어진 이 4사 독점 구조 하에서는 중소기업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촉매시장이라고 이 정제사업의 필수적인 중소기업 영역이 있는데 국내 촉매 개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무합니다. 몇 년 전에 2~3개 기업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 4사들이 쓰지 않으니까 다 부도나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국민석유의 시장 진입은 정유화학산업의 경쟁과 기술력을 높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석유 사업은 처음부터 촉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갈 것이고 공동 기술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거의 독과점 기업들이 해왔던 매우 잘못된 거네. 5개월짜리 보험 주고 그저 담보를 주변 친척 모조리 끌어들여 가지고 담보를 설정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수십 개의 이 석유화학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서 발전하게 될 겁니다. 현재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미국이 75%라고 한다면 우리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각 나라보다 이렇게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현재 22% 특히 최근에 고도화 설비가 늘어나면서 한 3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일본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의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을 몇몇 기업들에게 다 독점하고 그대로 맡겨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석유가 진입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롭게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정유 4사들이 중동산 이 두바이 기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다양한 원유 도입 정책을 추진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왜? 한국에 있는 4사 원유 시설 자체가 중동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기름을 가져올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중동산의 저유황유 대신에 저유황유와 경질유를 도입을 해서 제조 원가도 줄이고 그러면서 좀 더 한국 경제의 에너지 안정 대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석유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중소기업이 적어도 40,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통해서 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죠.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사회민주화와 같이 진행되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특권 세력들이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는 이런 사회적 조건 하에서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힘든 고비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힘이 약하니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국민석유하고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500억이라는 약정 돌풍을 일으켰는데도 중요 언론들이 여전히 보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그들의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사회민주화가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언론도 독점이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우리 이제 국민석유를 통해서 이런 경제민주화를 구체화하고 또 핵심 사업으로 가장 시범적인 사업으로 국민석유 사업을 제대로 해내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가짜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 때가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약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공약을 저희는 분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차 토론회를 거쳐서 또 2차, 3차 종합토론회 이런 여러 과정을 앞으로 이제 거칠 그런 계획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을 이렇게 좌우하시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그저 말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정말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들의 주권을 보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의 문제는 현재는 고환율도 문제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문제이고 폭리구조도 문제죠. 그런데 이게 더 큰 사회적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재벌 회장님들이 수백억의 이득을 얻는 거에 비해서 기름을 넣을 때 내는 건 똑같죠. 근데 88만원 세대나 또는 비정규직이 기름 넣을 때 내는 그런 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부의 재분배 정책이라는 게 정말 겉돌게 돼 있어요. 효과를 못 보는 거죠. 한쪽에선 왕창 걷어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몇 조를 더 투자한다고 해봐야 이게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석유라고 하는 문제는 그저 단순한 기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의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쌀값에 기름이 미치는 영향이 50%라는 농책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른 공산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의 문제는 우리 산업의 문제이고 우리들 생활의 문제다. 그런데 이걸 어쩌자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오로지 사사 독점 구조를 유지시켜 놓는 데만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잘못된 흉터와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 소유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제가 그 발제문에 정리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일단 저는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서 이우재 고문께서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다,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와닿았고요. 지금 우리가 대선 정국에서 정책 검증을 한다,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말 그 중에 무엇이 진짜일까? 우리 사회의 양심의 이름으로 무엇이 정말로 민생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들이 이 토론에도 어떤 부류에서는 상당히 왜곡되게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어쩌면 이것이 무산되고 저지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정유사사와 그들의 어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국민과 함께 공생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와닿았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국회의원 두 분 중에서 이현재 의원이 도착을 하셨다 그러는데 50분 정도에 들어오시면 바로 인사를 하고 노유민 의원은 야당이니까 투표를 뒤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시는 대로 연락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이런 걸 하나 봤습니다. 한 기사 중에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정부의 통제력은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다. 기초생활을 관장하는 통신, 석유, 전기, 가스, 자동차는 대기업 과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네 상권까지 대기업 문어발 경영에 꽁꽁 묶여있다. 공정거래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온통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홍세현 교수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대시고. 며칠 전에 제가 쓴 글. 예, 칼을 쓰신 분인데 읽고 상당히 저는 감동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세현 교수님의 토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우리 이태욱 대표님 발표를 들으니까 원래 주제 발표라는 것은 토론할 논쟁거리를 제시를 하면은 토론자와 또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아주 뜨겁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석유학 박사 논문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석유에 대해서 또 기름값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토론할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그리고 이제 제가 꼼꼼히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발언이 아주 가슴에 와닿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거, 이것은 어떤 기름의 어떤 가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생활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쌀하고 이 기름하고 뭐가 이게 관련이 있겠는가? 쌀에도 기름값이 묻어있다. 쌀값에도. 이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 그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 이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우리 그 물류라고 그럽니다. 물류는 이제 물적 유통의 줄임말인데,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 화물 운송이거든요. 이걸 옮겨야 되니까 이 차량에서, 화물 차량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기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전기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 전기도 사실은 기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많다고 해도, 또 수력 발전소 많다고 해도 4대강 하면서 소수력 발전 해가지고 보에서 발전을 많이 한다고 많은 홍보를 해도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력 발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로 소비되고 생산되는 모든 과정에 다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기름값 100원, 200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름값 1원, 2원, 10전, 5전 이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인상률,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뭐 2%, 3%, 4%, 5%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물가가 얼마 올랐냐? 저는 그것을 종합물가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오늘. 4년 전에 전세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근데 올 3월에 전세보증금을 4천을 올려줬어요. 1억 4천이에요. 물가가 저는 40%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집주인은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전세라는 시장 가격이 있고, 또 그것은 뭐냐? 그 집주인이 집을 운영을 하고 소유하면서 각자의 또 세금도 내고 자기의 또 생활비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물가가 총 집중된 게 전세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세상에 4년 동안 40% 올렸다. 그럼 무슨 학자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비판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주부들한테 물어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시장 가서, 야채 시장 가가지고, 전통시장 가서 한번 물건을 보세요. 시금치 한 단, 나물 한 무더기, 이것이 옛날에는 기본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지금 2,000원이에요. 2배를 뛰었어요. 슈퍼의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공산품 가격이 한번 대폭 올랐습니다. 이제 또 오를 겁니다. 2번씩이나 대폭 오를 겁니다. 농산품 가격도 오를 겁니다. 전기요금 벌써 올랐어요. 전기요금 오른 것을 보고 시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 국민은 순한 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뒤집어졌습니다. 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은 1단계보다 단 1kW를 더 써도 2단계 금액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1단계에 해당되는 소비 전력에 대해서는 1단계 금액을 물고 세금을 물고 1단계를 넘어선 그 1kW에 대해서만 2단계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국민들이 들끓으니까 이제 그 단계를 조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가장 커다란 것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예를 들어서 물론 더 올랐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은 900원 하던 것이 1100원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은 1달러당 200원씩을 더 내는 겁니다. 저는 기름값의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금이고 두 번째가 환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망가졌어요. 환율을 이렇게 하면은 수출 기업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수출만 하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소비하는 사람은 멍이 들고 생산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기업이니까 잘 살게 하고 좋습니다. 대기업을 잘 살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할 일이에요. 왜? 대기업이 번창하면은 고용이 늘어나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11월 달이면은 대대적으로 대기업에서 대졸 사원을 뽑았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의 대자만 붙었으면은 한 10%, 20% 빼놓고는 대기업에 다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래서 오늘 주제에 좀 집중을. 아까 저 생각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네. 흥분하진 않고요. 원래 제 목소리 톤이 돼. 예, 오늘 주제에만 좀 집중. 그래서 그 사실은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그 대기업이 번창을 하면서도 고용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대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이 유류세를 보면은 이 유류세처럼 너저분한 세금이 없습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냐? 세금에다 또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옥상옥이에요. 이런 나라는 이런 세금 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유류세에 덕지덕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세금을 단순화해라. 그리고 세금에 세금을 붙이지 마라. 이 부분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기름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격이 올라가야지 절약을 할 것이다. 기름 낭비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기름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왜? 지금 저유가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판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기름값이 지금 수준일 것이냐,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지금 산업에 필요하고 생산에 필요한 기름은 많이 써두면서 써는 것이 국가 경제에 나은 일이지. 또 많이 수입하면 수입하는 것이 더 낫고
저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이것을 기름값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모든 산업을 움츠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짧은 시간, 제약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말씀 여기까지 멈추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수부서부터 뛰어왔더니 지금 숨이 돌아갑니다. 저도 우리 서민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제가 택시 운전합니다. 저도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 기사를 해보니까 기름값 정말로 비싸더라고요. 택시비의 30%가 기름값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해보니까 그 산악금 못 채우고 제가 물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기름값 비싸다, 그리고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이런 노력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우리 서민 민생을 위해서 경제민주화 주장하는데, 경제민주화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서민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지금 우리 시민연대가 움직이니까 알뜰 주유소 만들어서 지금 한 5%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은 우리 기름값 계속 떨어져서 우리 서민 생활이 훨씬 나아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은 이 시민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복이냐, 소비사다 독점 깨자.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러한 우리가 시민연대처럼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해서 기름도 절약하고 또 정유사에 대해서 압력을 넣음으로써 기름가게 노력을 하는 이런 캠페인 성격,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오늘 토론 주제는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발제문을 인터넷으로 다 보고 와서 제가 말씀을 그 발제문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절약을 위한 캠페인 성격으로는 좋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임에서 이제 제 5번째 국민 석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기름값을 20% 낮추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짚어볼 과제가 있다. 우리 이제 원래 기름이라는 게 원유 수입해서 정제해서 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 5천억 정도 우리 모금을 하시고 지금 500억 정도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이제 그 투자비가 한 2조, 3조 들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게 아마 그리고 이제 규모도 10만 배럴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만 배를 가지고는 좀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유럽에서 10만 배럴 규모, 일본에서도 이런 경제성이 떨어져서 물론 낡아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폐쇄하는 그러한 정유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기름값이 높은 게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세금입니다. 우리 이 기름값의 원료비가 39%입니다. 세금이 45%입니다. 유통 부분의 비용이 15%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름값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려 주려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거기서 좀 깎아야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석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걷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이라는 거하고 비교적 그래도 어느 중산층 이상이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유통 부분의 비용이 보면은 대개 한 15%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을 잘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토론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름을 사올 때 우리는 이제 두바이, 중동에서 많이 사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인연 때문에 그 기름이 나는 데가 이제 중동, 그 다음에 북해, 또 시베리아, 미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지리적인 연유 때문에 중동에서 많이 사오고, 중동의 원유 가격이 두바이에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바이 가격으로 하고, 또 아시아에서는 이제 석유 제품은 싱가포르 가격에서 정합니다. 싱가포르 제품이 이제 원유를 갖다가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려면, 그래서 싱가포르. 그래서 우리 경우는 싱가포르 가격과 두바이 가격이 주로 의지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선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고, 북해사는 이제 주로 런던에서 결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주유소가 많아서 편리하신 것도 있지만 주유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고정비가 영향을 미쳐서 이게 우리가 많이 올라간다. 지난 2000년서 2007년 사이에 주유소가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한 5,000개 되던 게 한 8,000개 늘어서 지금 한 13,000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난 정부 규제 완화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유소 거리 제한 폐지하고 개수 폐지하다 보니까 그러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다 보니까 대폭 늘어나서 그러한 요인도 우리가 큰 기름값이 올라가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에 쭉 있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화끈하지 못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게 성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우리가 현실 상황을 정확히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5분이 지났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은, 우선 우리가 이러한 그 에너지 시민연대처럼 이렇게 에너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이 노력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계속 해나가야 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시민연대 여기서 이제 정유 회사까지 만드는 걸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갈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튼 저도 모두에 제가 택시기사라고 한 말씀드린 것은 또 새누리당 또 뭐 제 과거의 공무원 경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가진 자만 대변할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올렸고, 여하튼 우리 서민 민생이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정치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초선입니다마는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을 주는 그러한 정치, 또 여러분의 아픔을 살피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사실상 야전 사령관을 하시는 분이죠. 이선건 공동대표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은 제가 5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경제민주화가 하루가 된 후 대선 90일 앞두고 있는데도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요구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은 뭐 톡하고 건드리면 쓰러져 버릴 정도로 매우 피곤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기조발제에서 이태복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던 경험에서 나온 서민생활의 참상이 아주 자세하게 잘 통계로 밝혀주셨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서민 및 빈곤층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 대 영업용 자동차, 화물차 운전자와 행상, 운정직 종사자들은 적자 운영을 강요당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너무나도 추운 겨울을 절감하고 있고 다시 끔찍할 겨울이 올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독거노인은 난방 유리비를 줄이기 위해 출입문을 모두 시멘트로 바르고 생활을 하다 불이 나자 개구멍 같은 그 좁은 출입문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불에 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쪽방거주 독거노인들은 전기장판 하나로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용 유류가 비록 면세이지만 지나치게 급등하고 있어 비닐하우스 재배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현재 기름값도 비싸서 농사를 포기하는 마당에 더 가격이 오른다면 차라리 농사를 안 짓는 게 손해를 안 보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을 해준 채무자는 1톤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는데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뢰를 얻어서 장사가 그런 대로 되어서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 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4천만 원에 대한 워크아웃 비용 30여만 원을 지출해도 적자는 나지 않고 아이들은 기를 수가 있었는데
최근 유류가 급등으로 20% 가까운 유류비 추가가 되자 이미 빚 상환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제 몇 달째 채무가 연체가 되면 이제 개인 파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아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은 자본 축적의 위기를 맞아서 집중의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는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 이 15년 동안의 정부가 이러한 재벌의 경영 방침을 적극 지원해서 한국 경제의 양극화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정부를 세계에서 가장 빈곤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정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을 가난에 빠뜨린 정부들은 세계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을 빨리 올린 정부들이었기 때문에 재벌들은 전방위적으로 사회의 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민생은 파탄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파탄지경에 있는 곳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모든 국민들은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져서 생활이 좀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유류세가 지나치게 높아 문제인 점을 착안을 해서 유류세 인하를 제가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에 있을 때 민주노동당의 당론으로 세우자고 했으나 민주노동당의 간부들은 유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며 환경정책에 위배된다며 적극 반대하여 운동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정책화도 불가능했고요. 민생 파탄의 상황에서도 이념적인 벽에 갇혀있는 진보 세력의 문제점을 확인만 하고 끝났는데 최근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시 유류세 인하 운동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그쪽 지도부들을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와이동풍입니다. 이러한 이념 중심의 정치 행태들이 요즘 같은 이제 진보 정치 세력이 해산되고 모이고 또 깨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민생을 모르면서 진보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석유 회사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공이 가시화되면 정부 쪽 그리고 석유 회사 쪽 말고 또 진보 세력에서도 그 반대론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회에서 저는 진보 세력이 이러한 이제 고식적인 이념 중심의 석유류 아끼기, 환경정책 같은 국민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념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민 석유 회사의 성공에 이제 힘을 합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재벌 해체라는 매우 과격한 용어를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명성만 주장에서는 경제민주화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인 재벌개혁의 대장정을 출발조차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에게 재벌 대기업의 부정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을 개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석유 주식회사 설립운동이 과거 이념적 활동에 매여진 사회 세력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방식의 경제민주화 정책이고 재벌개혁 정책이라는 데 대해서 매우 참신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국 IT 산업에 대한 투자 부진 이유가 재벌들의 행포로 인한 M&A 시장의 미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해안을 가진 정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재벌들은 시장 지배력을 높여 다른 투자가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은 이런 재벌들의 강력한 반대를 막고 매우 치열한 투쟁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 설립운동의 과정이 바로 국민들에게는 재벌이라는 존재가 바로 자신들의 민생 파탄 상태의 원인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이라고 격찬하고 싶습니다. 설립 과정에 벌써부터 이제 관련 재벌들이 김배기에 나서고 있고요. 국민석유가 내세우는 인하 효과는 있을 수 없고 1,000억 정도의 기금으로는 정유사 세우는 거 불가능하다. 입에 덮어 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도의 권유 가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부도덕한 태도와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려 자산을 불려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삼척동자도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국민석유는 이제 국민주 방식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의 비민주적 경영에 대한 민주적 경영이라는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아주 폭넓은 이론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민주화가 가장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사회의 부의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이 민주화되면 전 사회의 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민주적 기업의 형태로 협동조합이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석유를 설립하는 분들은 이런 논의에 바탕을 두고 국민주 형태에다가 종업원 지주제까지 가미한 기업 형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적대적 경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를 극복하는 모범까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석유의 성공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에 더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이 국민석유회사가 대변인 필요하시면 보시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가 와닿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또 표현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다음에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의 안진걸 팀장님인데 얼마 전에 그 홈플러스 합정점 그 운동 아시죠? 그때 그 주민대책위 운영위원 하셨죠? 저희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배탈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발표는 왔다 갔다 들었고요. 예, 저희가 그 5대 거품 빼기 운동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값, 카드 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 뭐 다들 굉장히 거품이 많다고 느끼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5대 거품 빼기 운동본부랑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동 못했지만 따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핸드폰, 휴대폰 많이 쓰시는데 저기 우리 피켓 들고 중간에 피켓 들고 계신 분이 석유 원가 공개하라 이렇게 피켓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 다들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 예로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매출 구조의 40%가 기본 요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 요금을 지금 현재 원래 12,000원인데 작년에 겨우 1,000원이나 해서 저희가 캠페인에서 겨우 1,000원이나 해서 11,000원입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뭐 최소 35,000원, 45,000원, 55,000원인데 거기 1,000원이나 해서 이제 34,000원, 44,000원, 54,000원. LTE 요금은 조금 더 비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승소했는데.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만 안 하면 곧 있으면 저희가 방통위로부터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또 방통위가 이렇게 항소를 한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데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정말 기념비적인 판단입니다. 국민경제에 직결되어 있고 민간 대기업이 여기 이제 우리 석유도 마찬가지, 석유도 비슷한데 어느 시점에서 예전에 다 전화국인이 뭐 이랬잖아요. 공기업이었는데 심지어는 정부 행정기관이었죠. 공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기업됐다가 다 매각해가지고 49%를 회의 자본이 가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통신도 예전에 서울 이동통신은 그 KT 공기업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나 막대한 가입비 기본요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지금 폭리를 취하고 요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름값도 보면 동네마다 거의 똑같잖아요. 뭐 알뜰 주유소가 조금 싸다고는 하지만 알뜰 주유소, 저는 알뜰 주유소 볼 때마다 열받는 게 하나도 알뜰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서울 시내에는 거의 없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는 2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봐도 전혀 싸지가 않다, 알뜰하지가 않고
이동통 요금 원가 소송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에 직결되어 있고 중요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공개된다 판결해 주신 거거든요. 정말 기름값 원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회 시세가 오르면 특별같이 올랐다가 떨어져도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굉장히 담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5대국 분배운동본부랑 같이 저희 참여에 대해서 기름값의 원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해보고 만약에 비공개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고 이동통 요금 원가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공개를 명령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소송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름값 담합이라든지 폭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휴대폰 단말기에서도 스마트폰 이제 여러분 사시면 90만 원이지만 60만 원 사실은 6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공정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10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척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10만 원을 나를 도와주는구나 너무 고마워서 90만 원에 주고 80만 원에 주고 사는 거죠. 90만 원짜리를. 근데 거기 20만 원이 뻥튀기 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에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 이동통신 3사하고 제주 3사 통신하고 정유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도 딱 제조는 3사 삼성, LG, 펜텍 그 다음에 통신도 이동통신회사도 삼성, LG, KT 아니 LG, SK, KT잖아요. 여기도 SK 있는데요.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정에 신고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소송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씩 통일을 쳤기 때문에 다 돌려달라 이런 건데 정유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석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 공익소송, 그 다음에 담합이나 폭리에 대한 다시 신고, 집단 소송 등으로 저희가 제가 직접 국민석유 뭐 설립운동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기름 카드 수수료 약값 은행금리도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금리 30%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자제한법 대법원법을 20%로 제한해서 금리를 예전에 다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 2할 5푼 이상은 받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덕을. 지금도 법원에서 이렇게 소송 손해배상 판결 내려갖고 지급할 때까지 2할 5푼 이자나 2% 연 올 2% 정도 이자를 적용시키는 판례 이렇게 관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대법 금리를 66%로 적용해서 지금 이제 30% 정말 이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폭리를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대법의 폭리를 폐지해서 지금 한국의 대법원 일본계 업자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안 캐시나 사나머니 어려울 때 힘이 된다고 광고하지만 돈 빌렸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의 주권, 소비자 주권 의식이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데 몇몇 정말 그중에서 핵심인 기름이라는 통신 같은 이런 데는 재벌 대기업 장악에서 국민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쟁이나 저항을 집중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도 개선하고 나라의 경제도 민주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도 꾀하는 그런 일석삼조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 토론에도 저희가 배탈도 나 있고 다른 토론을 겹치기도 했지만 좀 늦어서 죄송하긴 했지만 이렇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같이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자살률 1위, 출산율은 꼴찌인 그런 나라를 반드시 자살률은 꼴찌, 출산율 1위인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진걸 팀장님 말이 청산유수죠.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 잠시 뒤에 플로어에 한 2분 정도 제가 질문을 답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시계를 보니까 약속 시간이 지금 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킨다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좀 시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한 조금만 더 연장을 했으니까 이따가 한 2분 정도만 간단히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 의원님 조금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되자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알뜰 주유소를 정부에 물어보니까 석유공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존 주유소에다가
기름을 도매회에서 공급해 준대요. 정유사 없이 기름을 사서. 그러니까 50원 내려가니까 한 5% 정도, 2.5% 정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소유가 성공하려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 정유까지 다 하면은 투자가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들고 2조, 3조 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많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그러나 대기업이 그런 횡포를 막아야 돼서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게 대기업 횡포, 독점 요구를 막자. 그 대신 우리 중소기업 서민 잘 살게 하자는 그런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소유가 성공하려면 그 알뜰주에서 저도 이렇게 정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정유회사까지 설립하는 것을 전제를 하더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알뜰주유소처럼 그걸 벤치마킹해서 유통만 한단 말이죠. 유통만 해도 2.5%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셔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첨언하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앞서 질문에 투자비 2, 3조 원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또 이 10만 배럴은 경제성이 없는데 어떻게 계획하느냐, 그리고 정제는 좀 논의를 하더라도 뭐 유통부터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이런 자 이따가 대표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플로에서 두 분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질문해 주시고 손 들어 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양천구에서 권호상입니다. 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감히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원재 의원님께서 아까 주유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거는 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경쟁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가격이 낮춰지는데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어차피 오늘 이현재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국민석유는 국민에 의한 석유회사로 이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양천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약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현재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김에 한 1조 정도를 국회에서 좀 힘을 쓰셔가지고 국민석유에 출연하도록 좀 힘을 써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의원님 1조 원은 바로 드립니다. 우선 국회가 무소불위, 제가 가보니까 무슨 특권이 많다고 그러는데, 특권 들어가는 게 정문 하나 들어갈 때 이게 표창 안 받고 되는 거 말고는 전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면 뭐 하고 그냥 계속 기한만 받아가지고,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고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주유소, 각 정유사 4개사가 자기 주유소 하려고 막 융자해주고 사고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가격에 다 반영이 될 거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논리하면 많으니까 싸게 내려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유사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아마 국민석유회사가 국민들한테만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2조 모으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조 이상 돼야, 그리고 경제성이 있으려면은 10만 배럴 가지고 한 30만 배럴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지금 아마 돈이 되게 한 5천억 정도를 아마 목표로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약하니까 제가 권한을 주시면은 1조 하는데 제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권한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님의 발언은 하늘같이 믿겠습니다. 1조 원, 네, 오늘 다 기억됐습니다. 질문 한 번 더 받으면 짧게 없으면 바로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이현재 의원님 질문하고 합해가지고 대표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 마치고 바로 문창희 교수님 말씀도 이제 환율이나 이런 세제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기름값의 고통을 해결하기 어렵다.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이제 소비자들이 중심이 돼서 국민석유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낮추는 그런 캠페인으로 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정유사들이 하도 기름값 낮추라고 우선 치면 세금이 문제라고 초점을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전술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그 문제 해결 없이는 또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유사업, 국민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큰 의문이 그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 이 의문이 제일 크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건설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들어갔던 2, 3조의 비용이 사실은 절반 이상이 거품입니다. 해외에 빼돌리고 정치자금 만들고 또 뭐하고 만들고 뭐 이러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걸 건설 현장에서 일전 뛰었던 책임자들한테 제가 복수의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죠.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건설 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적게 들어간다. 물론 땅 매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용지 문제도 있고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총 얼마가 들어간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 그리고 해외에 이 국민석유 운동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소비자 주권운동 방식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오파가 들어옵니다. 유명한 정유화학 업체들이죠. 그것도 이제 건설 관련된 분야에 일하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것을 보면 그게 생각보다 천문학적 자금이 들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설립이 구체화되면서 그런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할 때 확실한 비용이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꽤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5천억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차 우리가 설립 자본금을 5천억으로 한 것인데 현재 약정하신 분들의 7, 8% 되는 분들이 한 주 열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계신 분들은 한 주 열주하신 분들이 실제 약정으로 들어가면, 실제 납입으로 들어가면 10주, 100주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조 모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잡아서 5천억을 설립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증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는 이제 경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전략적인 판단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공장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도 그 전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돈 모아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싼 외국의 기름도 많이 있습니다. 5%, 10% 싼 기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름을 가지고 와서 중간에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곧 기자회견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그런 발표도 할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쓰러지, 산에 나오는 임산물의 부산물, 어산물의 부산물 이걸 모아가지고 대체에너지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거는 순익도 괜찮고 또 실제 투자되는 그 자금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련 업체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곧 공개적인 발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자체는 아까 이현재 의원께서 30만 배럴 정도가 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재 한국 정유회사로 본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유회사들이 그동안에 과도한 투자비 또 비자금 조성이나 해외 뭐 이렇게 빼돌리는 건 뭐 이런 거품 또 매년 수천억씩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빼주는 거 또 1년에 계속 담합과 진금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또 기타 경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높이 들어가는 비용들 때문에 30만 배럴 이상은 해야 돈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 계산으로는 20만 배럴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만 배럴에서 그 다음 20만 단계로 어떻게 올라갈 거냐 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겠다. 그러나 거기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사 설립과 동시에 펀딩의 문제를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펀딩 전문가가 바로 우리 공동대표로 계신 산업캐피탈의 김재실 우리 대표님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는 조금 내용이 더 풍부한 내용이 많을 텐데 제가 중간에 끄는 점을 좀 양해 바라고 토론자분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선교회사 설립, 밖에서도 뭐 설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짧은 기간에 정치민주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경제민주화도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선교회사가 그 대장정의 첫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얼마 전에 소액을 투자한 소액 주주입니다. 앞으로 많이도 동참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경제민주화의 시행 프로젝트 제1번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발제해 주신 국민선교회사의 설립준비위원회 이태복 대표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님, 민주당의 노영민 의원님은 아직 평일이 못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관동대 경영학부의 홍창희 교수님, 또 경제민주화와 재벌계획을 위한 시민연대 이선근 공동대표님, 또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의 안진걸 팀장, 모두 고맙습니다. 네 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끝내겠습니다. 따로 비는 사람이 찍으시면 나오셨어요. 저는 연락을 드리려 했는데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말이 다 담았고요. 내일은 행사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론회 하면서 어제자로 500억 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의 공론화가 필요해서,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변화나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 머리야 의원을 초청해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 이거는 앞으로 부산, 광주, 충남 지역을 거쳐서 서울에서 종합적 토론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약정 모금 운동이 이제 전개되어 왔는데, 이제 500억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2단계 과정으로 가는 그런 기념비적인 토론회가 됐습니다. 회의 때 많이 했어요. 이 양반 역할이 굉장히 커요.